아,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받고 아,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받고 하다 보니까 네. 2019년이 됐을 때 저의 대출은 1억 3천만 원까지 믿기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2021년 해에 마무리될 때 12억 원의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정말 핫하잖아요. 네. 저도 지난 두 번의 이런 비슷한 패턴을 경험해 보니까 이 반감기가 속해 있는 해는 정말 큰 기회거든요. 급하게 일방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다. 그 여러 가지의 매수 신호가 켜지면은 저는 그때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더 올리는 매매를 주로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수익이라고요? 8, 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1,000달러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너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너무 기대하고 계신 분인데 하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자기소개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차트와 매매를 좋아하는 코인 트레이더 하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네, 하루님 언제 나오냐고 막 댓글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나올 때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의 사이클을 이미 겪으셨고 이번이 세 번째 불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지난 장 이야기부터 해주시면은 듣는 분들이 스토리를 좀 알기 쉬울 것 같거든요. 2017년쯤에 처음 시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2017년에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인 입문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때도, 요즘도 조금 이제 코인에 관심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되게 코인에, 제가 생각할 때 코인은 크게 세 번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했던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날 2017년 11월도 네. 되게 많이 입문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친구랑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하루는 단톡방에서 야 친구들이 막 이런 코인 사면 돼? 이런 네. 네, 단톡방을 보고 이게 뭔가 하면서 저도 그날 새벽에 네. 친구들에 이끌려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름 예쁜 코인이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오스 막 이런 거. 네, 제가 처음 샀던 코인도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머큐리라는 머큐리. 네. 이름도 귀엽고 네. 앙증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인기가 많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처음 그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시드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 나오면서 한번 이제 또 과거를 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뭐 차트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2017년 12월 6일 날 네. 입금 30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게 300으로 저의 시작하셨네요. 첫 입금이었고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매수한 게 바로 나옵니다. 12월 6일 새벽 1시 23분에 머큐리라는 코인을 300만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제 코인 하나에 몰빵하신 거예요? 머큐리에 300 몰빵? 네, 이때 몰빵했어요. 네, 지금 이 쟁쟁한 하루님도 머큐리라는 듣보잡 코인에 몰빵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네. 저한테는 좀 재미있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네. 제가 12월 6일 날 1시 23분에 샀는데 네. 바로 그날 아침 7시 43분에 매도를 했어요. 이때 그날 제가 바로. 네. 300을 샀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이게 33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 10%나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돈인가? 네. 출금하면은 안 주는 거 아닌가? 네. 초보자들이 다 느끼는 이거 맞나? 네. 그래서 너무 가면서 부랴부랴 팔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이게 진짜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매도를 바로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출근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묘하죠. 네, 제가 이 30만 원을 벌려면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에 3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름의 어떤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죠? 돈 복사. 네, 하루 이거다. 만에.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네. 입금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매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러면 300만 원으로 30만 원을 벌었으면은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벌겠네. 네, 100만 원 벌겠네 하루에 하고 100만 원씩.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넣었어요. 네. 네,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가 500만 원을 넣고 네. 한 3시간 뒤에 55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아, 네.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네, 짜투리 있는 돈을 다 넣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또 정리하면서 조금 놀랐던 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제가 500만 원으로 네. 0.3비트를 샀더라고요. 우와, 놀랍다. 네. 네, 그때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1억이 넘고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렴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도 저렴하다 생각하지 않았죠. 맞아요. 1000만 원? 우와, 네.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은 어떤 뭐 바다 이야기 이런 비유도 많이 네. 됐고 도박처럼 다들. 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동생들 못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맞아요. 막 말리고 그랬어요. 되게 유명인들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네. 상품이라고. 그냥 모 작가님, 맞아요. 되게 지금 유명한, 많이 네, 회자되고 회자되는, 있죠. 네. 유모 작가님. 네, 바로 그분이 네. 이렇게 앞장서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네, 많이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1000만 원까지 입금을 하고,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죠? 네, 그 뒤로 조금 이제 2017년 11월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18년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되게 하락장이 왔어요. 네. 지금 한 2달 만에 온 건가요? 너무 짧았네. 전형적인 개미였습니다. 네. 막 이렇게 남들 다 불장일 네네. 때 입문을 하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니까 제가 그때 전까지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던 것 같아요. 오. 네, 그 뒤로 한 3천만 원을 더 입금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다가 2018년이 되니까 이제 하락장이 오고 네. 그 3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는 알트코인을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알트코인을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그 3천만 원의 자산이 순식간에 뭐 2천만 원, 1천만 원 녹아내리더라고요. 네, 네. 18년 5월이 되니까 이게 몇백만 원밖에 안 남고 당시에 이제 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보면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보통 깡통 찬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계좌가 영원이 된다는 거. 네, 저는 깡통은 차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직업이 그때 은행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가 네. 온라인 은행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대출이 잘 됐죠, 그때. 너무 쉽게 됐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그때 당시에는 워낙 저렴했어요. 네. 그래서 또 저도 이렇게 대출을 많이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 담당이셨어요? 네, 대출을 오. 담당하는 쪽이었다 보니까 이런 대출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나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제가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별로 무서움 없이 그렇게 3천만 원을 채워가지고 네. 매매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차트 과거에 다 보면은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되게 그때는 시기는 다른데요. 거의 2년 동안 내리 하락장을 네.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 받고 이젠 알겠다 하고 대출 받고 하다 보니까 네. 2019년이 됐을 때 저의 대출은 1억 3천만 원까지 제가 마이너스 1억 3천이네요. 마이너스 1억 3천으로 네. 제가 그때에 이제 그 엑셀도 정리하고 대출 기록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캡처한 게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카카오뱅크네요. 당시에 네. 네, 카카오뱅크의 일부 대출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재직했던 은행에 저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신용대출이 워낙 높아지니까 신용대출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담보 대출까지도 받았었습니다. 약간 스토리가 드라마 카지노에서 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더, 야 이제 알 것 같아. 막 네, 하는 느낌이. 이게 진짜로 이번에는 할 수 있어라는 정말 카지노의 그런 네. 어떤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처럼 매번 그렇게 되게 무섭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엑셀 파일인데요. 네. 이게 2019년 당시에 이제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이게 조금 슬픈 내용인데 네. 예, 제가 대출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때 당시에 총 1억 3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빠한테도 빌렸던 그게 있습니다. 아빠한테는 뭐라 그러고 빌렸어요? 아빠한테는 사실 부모님한테는 제가 이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드렸어요. 비밀이죠. 네, 이런 것들을 애초에 하시지 않는 네, 예, 분들이니까.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워낙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쵸. 많이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코인을 한다. 이거는 도박과 같았죠. 맞아요. 그때는. 너무 네. 주변에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1억 3천의 대출인데 이 옆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대출에 1억 3천을 갚으려면은 이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돼야 1억 3천이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당시 엑셀로 적어놨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슬픈 내용인데 이 엑셀의 내용이 제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드림 컴 트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 프로젝트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네.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해피엔딩이라 진짜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이게 당시에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간절했고 이게 또 그때 2년 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겁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게 대출이라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부담이 진짜 엄청났을 것 네.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게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현실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말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극복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생은 진짜 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많이 우울했고 네. 당시에 좀 저한테 일어났던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손이 가끔씩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고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영화를 한번 이렇게 한 편 다 집중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예, 왜냐면 이게 내가 갖고 항상 저는 그때 코인 100%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 이게 급락하면 어떡하나. 하락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혹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터져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계속 제 마음속 한켠에 있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가도 중간에 나와가지고 한번 잔고를 확인하고 뭔가 이렇게 일하다가도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쯤인가요? 19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제가 사실 병원도 조금 갔었는데 병원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계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야가 확 좁아지더라고요. 원래 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보고 네. 뭐 백미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앞에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옆에 그 조수석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시야가 암흑처럼 딱 갖춰지면서 앞에밖에 안 보이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말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병원을 살려고 간 거네요. 네. 진짜 살려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무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병원을 그때 당시 가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정신병원에 대한 조금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가면은 되게 잘 상담해 들어주시거든요. 누군가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되네요. 네. 예.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뭐 약물 치료도 조금 병행하고 음,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이게 나만 겪는 증상이 아니라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질환이고 네. 나랑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간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전환점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어떤 그런 좀 멘탈을 잡고 네.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가 한 2019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어느 순간 좀 전환점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코로나 때입니다. 네. 제가 기억력이 좀 나쁜 편인데요. 네. 그런 저도 이렇게 딱 하루 기억하는 날이 있어요. 네. 2020년 3월 12일입니다. 지금도 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 네. 그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1억 3천 대출 받은 것 중에 3천만 원. 네. 근데 그날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녁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그날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선언이 나면서 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1450인가까지 빠지고. 네, 코스피는 그렇게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빠졌죠. 마이너스 네. 이틀 동안 그러니까 3월 13일 오전까지 네. 마이너스 52%를 하락했습니다. 네, 이틀 네. 동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트코인 1억 원이 당장 내일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네. 이게 3천만 원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음날 오전에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네. 팀장님이랑 점심을 이렇게 받으려고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곳에 가서 계좌를 봤는데 800만 원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3000이었던 게. 네, 그래서 그때 그 점심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앞에 이렇게 그 풍경 있잖아요. 사람들은 네. 너무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네.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네. 저만 흑백 화면이었거든요. 음. 이게 정말 이제는 끝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점심 먹고 혼자 이제 차 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한 20분 정도. 네. 이게 정말 이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나고 보면 제 매매 인생의 가장 최저점이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3월 12일 날 큰 하락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면은 이런 앞에 이런 폭락은 다 잊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화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산이 없는 상태로 그때 신규 진입을 했으니까 맞아요. 돈을 벌었는데 네. 하루님 같이 일찍 들어갔던 사람은 고스란히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꼬라박으러 맞아요. 다 맞은 거잖아요. 고스란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개월 후에 믿기지 않겠지만 800만 원이 1억 3천만 원의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거 갖고 있는 그대로요? 아니면 좀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매매를 계속 이렇게 어떤 하나를 오래 가져가지는 않고 단타 위주로? 네, 단타 위주로 계속 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거는 더 오래 갈 것 같다고 하면은 최대 스윙 관점? 한 달? 네, 스윙을 한 달 네네, 정도 네. 했었습니다. 그 해 워낙 좋았어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코인에 워낙 유동성이 좋고 또 알다시피 코인은 유동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오가는 코인이어서 네.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게 막 1억 3천이 되는 순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걸로 바로 그럼 대출금 다 상환하신 거예요? 네, 바로 다 상환을 했었고요. 오. 그러면 부모님 빌린 돈도 다 갚고? 부모님 빌린 돈도 다 돌려드렸어요. 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출이 주는 이 무게감이 너무 이렇게 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현실 도피도 하고 막 잠도 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얼른 다 갚고
이렇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은 인생에서 너가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야라고 하면은 저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2020년 8월. 네, 다 갚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빵이 된 순간. 빵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거죠. 네.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처벌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나온 기분, 아. 용서받은 듯한 네. 기분. 속죄를 다 한 듯한. 네. 네. 죄가 사하여진 듯한. 맞아요. 되게 면죄부를 받은 거죠, 사실. 당시에 제가 31살이었어요. 음. 31살이었는데 사실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네. 남자가 31살에 자산이 0원이야 이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정말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삶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뭐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더 이렇게 있지만 저의 매매 경험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세상 별거 없거든요. 이렇게 뭐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빵원이 되는 것도 이렇게 네.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순간을 얼마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드림 컴츄루가 된 거죠. 진짜 축하합니다. 드림 컴츄루가 네. 진짜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겠어요. 네. 얼마나 늘 두려움에 떨고 그게 실현되는 순간이죠. 네. 이게 진짜 그 기쁨과 환희는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멈췄다면 여기 안 나오셨겠죠. 그 뒤에 이야기들도 네, 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번 대출을 다 정리하고 나서 네. 다 이렇게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좀 깔끔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당시에 저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오랫동안 했었고 매매를 정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퇴근하면은 7시고 빵 먹으면서 매매를 이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 삶을 계속 2년 반 동안 지속을 했었는데 야, 회사 다니면서 계속 하신 거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물론 엄청 무섭고 불안하지만 그거를 믿고 한 번 더 다시 도전해보자. 근데 도전하려면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네. 모아서 시작할지 아, 다시 대출 3천만 원의 또 받아서 대출을 할지. 받을지 네. 그게 고민의 지점이었는데 선택은 결국 저의 어떻게 했어요? 선택은 대출을 3천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네. 한 1억 3천 대출 받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 3천 정도면 귀엽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나름의 저로서는 과감한 결단이었죠. 정말 큰 용기였어요. 네. 이게 다시 왜냐면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겠죠? 네. 네, 매매 일지를 네.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8월부터 12월 동안에는 계속 3천만 원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아, 4개월 동안.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1월에 네. 저한테는 2021년 1월인가요? 맞습니다. 2021년 1월 2일 날 되게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이 3천만 원이던 게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제 인생에 처음 이제 1억이라는 큰 돈을 수익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1억은 가져봤지만 플러스 1억은 처음 가져본 거죠. 처음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처음. 네, 첫 1억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뒤로 뭐 이제 계속 더 꾸준히 돈을 벌었지만 이게 이때만큼 기쁘진 않았죠. 영원 됐을 때 기쁨이 1순위면은 네. 1억은 2순위입니다. 네,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지만 하락장을 오래 겪었다 보니까 한 번에 길게 가져가지를 못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불안했거든요.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맞아요. 갖고 자는 거를 못했다는 뜻이죠. 네, 그냥 자기 전에는 항상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잤습니다. 제가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왜냐면 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버나잇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에 어떤 뭔가 이런 장기적인 전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봤던 것 같아요. 모멘텀만 보고, 네. 그러니까 단기 차익만 보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 매매일지를 보면은 이게 물론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네. 이게 뭐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뭐야라고 하실 정도로 한 1%, 2% 수익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속 쌓아 나가는 매매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네, 네. 이렇게 매일 이게 매일 매매 일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렇게 일지를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잔고를 적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2021년 해에 마무리될 때 12억 원의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대박. 빵원에서 한 8월쯤에 출발해서 2020년 8월에 출발해서 2021년 딱 1년 정도 됐네요. 보통. 맞아요. 네, 1년 동안 12억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나신 거네요. 계속해서 1%씩 복리로 계속 불리신 거예요? 아니면 시드를 좀 이렇게 분배하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이때 2021년에는요. 2021년에는 이 중간에 네. 제가 이제 한 중간에 한 3억 정도 생기니까 네. 좀 무섭더라고요. 네. 이 돈이 이제 워낙 뭐 이렇게 항상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던 상황이었고, 시드가 10배가 된 상황이니까 네. 3억이 됐으면. 그리고 사실 저는 3억 원도 지금도 엄청 큰 돈이지만 네. 당시에 저는 정말 제가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엄청 큰 돈이에요. 3억은. 네. 지금도 엄청 큰 돈이지만 저는 항상 마이너스의 늪에서 살다 네, 보니까 빵원도 큰 돈 같은데 3억은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래서 제가 2021년 2월에 네. 나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코인 투자만 몰빵하면은 이렇게 항상 그런 무서움을 위험이 있으니까.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매수를 결정합니다. 그게 몇 월에 매수? 2021년 2월이었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와, 이게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불장 초입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제가 당시에 기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총 자산 그래프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이때 대출 3천만 원은 상환한 거예요? 아니면 안 그냥 상환하고 그냥 있고? 갖고 네네.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는 일별 자산 그래프였고, 네. 이거는 이제 월별인데,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여기서 아파트 부동산 매수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잔금을 몇 월에 내신 거예요? 2월에 매수하고? 2월에 매수하고 잔금은 4월로 기억해요. 2달 뒤였는데, 네. 근데 잔금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게 네. 갭 투자였습니다. 전세 끼고? 네. 네. 전세 끼고 들어간 거라서 제 기억으로는 2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네. 이제 전 당시 3억 원이 있었고, 음. 2억 원은 갭 투자를 하고 네. 1억 원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덜컥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나고 보면은 부동산도 되게 좋은 시점에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부동산도 엄청난 불장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21년에 장난 아니었죠. 네, 중반 후반에 엄청나게 많은 불장이 오고, 네, 다시 꺾였지만,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매매를 계속하면서 다행히 자산은 계속 수익이 우상향을 했지만, 이 지나고 나서 이 부동산으로 분산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저를 살려주었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가져다 줬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21년 말쯤에 엄청난 코인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또 중간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상가까지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건 몰랐네요. 네. 네, 상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쓰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는 일에 한번 쓰고 계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의 그
업무할 수 상가를 있는 곳을 매수해서 네, 해드렸습니다. 해주시구나. 근데 이렇게 여기 2021년 8월에 상가를 매입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러면서 시드가 항상 풀시드로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네, 중간에 잔금도 줘야 되고 네, 상가도 매수해야 되고 또 2년 뒤에는 이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제가 들어가서 살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풀시드로 굴리지는 않았었습니다. 분할을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풀시드로 하다가 나중에 커지면 또 멘탈이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거래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3억이 되는 순간 손절을 일단 못 하게 되고 맞아요. 네, 익절도 조금밖에 안 벌었는데 사실 더 벌 수 있는데 이게 어디야 하면서 자꾸 좀 오류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시드가 커지면. 수익 봤을 때의 기쁨과 손실 봤을 때의 슬픔은 진짜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너무 다르죠. 네. 그게 바로 이 매매를 지속하면서 점점 아까 제가 좀 정신적인 힘듦은 얘기했는데 매매를 오래 지속하면은 그런 위험에 잘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벌면은 엄청 물론 큰 기쁨이지만 반대로 잃었을 때의 슬픔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1,000만 원 벌었다가 1,000만 원 잃면은 잔고는 영원이지만 나의 감정은 점점 나를 자꾸 갉아먹게 되는 좀 거죠.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꾸 자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 네. 왜 그럴 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매매를 지속하면은 이런 정신적인 갉아먹음이 있어서 제가 물론 엄청 큰 수익을 받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엄청 기분 좋겠다. 네. 저도 물론 엄청 기쁩니다. 기쁘지만 누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3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들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맞아요. 같겠다. 이런 상상을 하죠. 기쁨, 환희 네. 뭐 그런 진짜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폭죽이 빵빵 터지면서 온 세상이 나를 환호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제가 정말. 오히려 느낀 감정은 네. 오히려 안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수많은 판단과 기회와 위기 속에서 네. 살아남았구나, 잘 견뎠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그 뒤에 5억 원, 10억 원이 될 때마다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억 원, 아까 영원이 됐을 때의 기쁨보다 안도가 더 컸습니다. 네.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었잖아요. 마음 심적 부담도 엄청 네. 컸고 제가 알기로 공황장애랑 우울증까지 앓으셨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 모든 게 이 대출이 빵원이 되는 순간 병이 싹 나았을 거예요. 네, 사실 잔고가 늘어나면은 어느 정도 많이 치유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금융치료가 그런 건가요? 네, 의사 선생님 만나셨네. 네, 이게 진짜 가장 크죠. 예, 이런 잔고가 늘어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그때가 2021년인데 그리고 이제 매매를 내려놓게 되신 건가요? 네, 이제 2022년에 제가 잘하는 투자자였다면 그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났었어야 맞죠. 네. 근데 저도 제가 엄청 잘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게 당시에 2021년에는 큰 돈을 벌었지만 네. 2022년에는 그 해에 8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1년 동안. 1년 아니고 6월까지 매매를 지속했습니다. 네. 왜 6월까지였냐면 6월까지 그때 루나 사태쯤 아닌가? 맞아요. 마지막 쐐기를 박았네. 그때 이제 코인은 정말 네.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 놓으신 것 같아. 그 뒤로 FTX도 있고. 맞아요. 네, 이제 계속 줄줄이 터지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이제 저도 이런 코인 관련하는 네.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네, 저보다 더 많이 번 친구들도 있었지만 네. 그때 놓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루나나 여러 가지 사태에 그 수익을 다 반납한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네, 제가 사실 하루님이 저는
코인 투자에 있어서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짜 저 남자랑 통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통화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코인 투자 얘기하면은 서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고 막 줌에서 만날까? 줌에서 막 얘기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결론은 상승장에서 바짝 벌고 하락장은 쉬는 게 맞다. 맞아요. 이게 저희 결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시장이 꺾이게 됐다고 느끼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난 이럴 때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번 걸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시드를 10분의 1로 줄이거나 안 하거나 좀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타짜 보면은 결국 신의 손은 이렇게 손 씻고 나오는 게 신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뭐 도박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투자가 좀 완전 별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다는 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2024년은 좀 투자를 해도 좋은 시장이지만 다 같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장이 먹여 살려주니까. 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데 네. 그런 거를 왜 못 놓는지의 심리부터 조금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 못 놓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은 거래했던 코인들의 가격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이게 되게 너무 싸 싸게 보이는 느껴지죠.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에 사서 다시 조금만 회복되면 팔아야지 하면서 시작을 유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부동산 투자했던 게 네. 많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었구나. 근원이 네. 됐어요. 네. 이게 나중에 제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 음. 부동산도 어쨌든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게 아니어도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아예 내려놨었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찰떡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너무 생각. 궁합이 너무 좋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코인으로 좀 수익 얻으면은 일부는 부동산으로 에셋 파킹을 해두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맞아요. 꼭지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꼭 물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락장이어도 코인 오르는 애들은 계속 올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거를 붙잡으려고 또는 내가 그걸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한번 큰 손실을 보는 지점이 오고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붙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인 투자랑 부동산 투자랑 정말 궁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가 일반 직장 월급만으로는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게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고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PIR이라고 하잖아요. PIR이 이제 뭐 20, 30 되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는 솔직히 쉽진 않으니까. 네, 이게 정말 월급을 10년, 20년 안 쓰고 모아서 네. 또 거기다가 대출을 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인 데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렇지만 이 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지만 그렇게 위험한 투자인 것만큼 이 시기에 따라서 큰 기대 수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게 리스크일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엔 몰라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축제 때는 뭐 소액이라도 한번 공부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가졌던 마인드가 이런 거였어요. 이 어차피 3천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한번 승부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리스크를 아예 지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비트코인은 정말 핫하잖아요. 네. 저도 지난 2번의 이런 비슷한 패턴을 경험해 보니까 이 반감기가 속해 있는 해는 정말 큰 기회거든요. 올림픽에 많이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 4년에 한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그리고 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충분히 안고 갈 만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면 소액으로 경험하면 되니까. 맞아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네. 그러니까 저처럼 아까 어떤 불안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의 리스크는 하면 안 되고 네. 책임질 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루님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하루님처럼 대출 땡겨서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걸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좋을 때만 하시고 장이 꺾어지면 쉬어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하락장에서의 코인 시장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이 올 때쯤에는 보통 상승장 뒤에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릇이나 매매 크기가 엄청 커져 있어요. 네. 아까 이렇게 저도 3천만 원으로 매매하던 저도 이렇게 막 3억, 4억 이렇게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커져 있다 보니까 3억, 4억에서 뭐 10%, 20%만 하락해도 그 손실의 액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10%만 돼도 뭐 몇천만 원씩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꼭 거래량이 줄면은 하락장이 오면은 거래를 하지 말거나 네. 액수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자리가 잘 안 나오고 음. 변동성 자체가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아무리 저점에 잘 잡아도 코딱지만큼 오르니까. 네. 그리고 또 쭉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먹기가 수익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투자 일대기는 이렇게 종료가 됐지만 올해 이제 2024년 반감기가 오면서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올해는 다시 이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 왜냐면은 올해는 반감기가 속해 있는 한 해고 네. 저는 이런 반감기 해에 정말 많은 부자들의 탄생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장 때 돈을 12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네, 돈을 맞습니다. 벌었는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대체 어떻게 벌었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 좀 다 오픈해 줄 수 있어요? 완전 다? 싹 다? 네, 저는 네. 오늘 이거 다 오픈하려고 나왔고 이야. 네. 네. 여러분 그냥 강의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저의 매매 방법이고요. 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나오기 전에 매매를 실제로 좀 했던 기록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단타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지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모멘텀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여기는 뚫으면은 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지점에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정리를 하는 매매를 하나 하고요. 네. 사실 두 번째가 제가 큰 돈을 벌었던 진짜 매매법인데, 이게 아무리 상승장이지만 중간중간에 큰 조정은 꼭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짧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지점을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반등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오르면은 팔고, 네. 이 사이클이 엄청 짧아요. 뭐 짧게는 몇 초, 어. 뭐 그리고 스캘핑이라고도 하는데, 네. 뭐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내외는 보통 눌림목 매매는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내에 다 끝나는 매매 위주로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타했던 기록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캡- 최근 매매 거래 사례네요. 네, 캡처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할 때 B가 매수, 바이고요. 셀이 파는 건데 네. 여기서 차트상의 의미 있는 자리, 이건 어떻게 보는지는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돌파할 때마다 추가 해가지고 매수하고 여기서 다 파는 매매를 했었고요. 네.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네. 계속 매수, 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예, 거의 전쟁급인데요. 예, 이거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큰 하락이에요. 네. 이때 이게 분봉인데요. 음. 이렇게 큰 하락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이게 분봉이니까 몇 분 안 돼서 다시 또 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셀을 하면은 이게 불과 몇 분 만에 엄청 크지는 않지만 2%에서 3%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다 해서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걸 차트를 지켜보고 있다가 포지션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미리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제가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지점을 미리 선을 그어 놓습니다. 네. 선을 그어 놓고, 또 선을 무조건 그어 놨다고 사는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좀 정황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뭐를 제일 많이 보냐면은 거래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마저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같은 때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더리움도 같이 매수를 그러니까 진행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포지션을 들어간 거네요. 네. 저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이렇게 분할해선 잘 못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한 매매법이고 네. 또 누군가한테는 이건 너무 안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매매였고 네. 이렇게 사이클을 작게 가져가는 매매가 저한테는 이렇게 빠른 확정 수익을 안겨줘서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분할해서 들어갈 때 비중을 똑같이 실으시나요? 아니면 밑으로 갈수록 바이 더 딥 하시나요? 밑으로 갈수록 더 많은 비중을 더 비중을 많이 싣습니다. 실어서. 아, 네. 왜냐면 항상 이런 매매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매수하는 자리가 우리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네, 표현하잖아요. 이제 제가 사는 지점이 절대 바닥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좋은 사례지만 뭐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더 내려가서 손절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의 시드를 넣는다고 치면은 10%, 20%, 30%, 40%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이렇게 분봉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하락이 가속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떨어질 때 이게 롱 물량이 롱 들어간 선물 청산 물량 나올 때 갑자기 맞아요. 빔을 쏘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익숙하죠. 편하실 네. 텐데 이게 내가 팔고 싶지 않지만 파는 매도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매도세가 연쇄적으로 청산이 일어나면서 매도가 매도를 계속 부르는 상태가 나오는 건데 네. 문제는 그때 노려서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네. 분봉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일방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다. 그 여러 가지의 매수 신호가 켜지면은 저는 그때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더 올리는 매매를 주로 했습니다. 네, 저도 내려갈 때마다 사긴 하지만 저는 분봉 보고 못하고 한 뭐 4시간 봉이나 시간봉 보고 이렇게 아무리 못해도 15분봉 보고 이렇게 네. 분할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떨어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하루님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긴 한데 안정적인 면은 네, 제가 거래하는 맞아요. 편이 저는 수익을 조금 보더라도 안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게 혹시나 이 매매를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게 분명 위험한 매매법은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락해서 반등하는 거에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한번 추세가 꺾였다는 것을 그럴 수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더 긴 사이클, 15분, 1시간, 4시간 이런 장기적인 사이클로는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매매를 하지만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전에는 최소한 다 정리를 합니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정리를 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금 월드코인이네요. 네, 진짜 네. 완전 전쟁터네요. 네. 네, 분봉이죠, 월드코인입니다. 분봉. 네. 1분에 한 번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로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네. 깜짝이야. 네. 이거는 요즘 AI가 꽤 이제 핫한 테마잖아요. 코인에서는. 대세. 네. 그 중에서도 월드, 특히 AI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보통 보면은 한 번 사서 길게 가져가서 팔거나 하는데 저는 계속 사고 팔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랑 이거를 뭐 주름을 펴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주름을 펴먹는 거랑 저는 이렇게 한 번 가지고 쭉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은 것 같으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매매일지 쓸 때도 계산을 해봤는데 스윙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승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제 계속 자산이 오르면 그 투자하는 자산의 평가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네. 2,000만 원, 3,000만 원. 근데 코인은 추세가 정말 무서운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 돼서 이미 3배가 돼 있지만 거기서 다시 50%, 100% 가는 것도 되게 흔합니다. 그러면은 이 3,000만 원이 점점 가속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5,000만 원, 6,00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점점점 기간이 이렇게 J커브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매수한 게 100%가 오른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100%가 오르면 400만 원이 되면은 200%가 아니라 300%가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가 나는 거죠. 네. 네.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단타 매매는 그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지점부터 퍼센트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과거에 뭐 1,000원일 때 들어왔던 사람이 이게 5,000원일 때 매매하는 이 변동폭이랑 저는 이제 5,000원이 돼서 5배 올라가지고 매매할 때 변동폭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은 승률이 100%는 없잖아요. 맞아요. 승률이 한 3분의 2만 돼도 되게 높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두 번 30% 수익이고 한 번 30% 손실이 나면은 20%가 안 되더라고요, 수익률이.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쭉 먹는 게 우리 같이 이렇게 본업이 있는 분들은 투자하기가 훨씬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단기 매매는 아까 어떤 저의 그런 과거 이야기에서 네. 비롯된 어떤 저의 그런 습관? 예, 또 워낙 무섭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면 여전히 무서운 시장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하고 싶은 어떤 강박이 있어서 만들어진 저에 맞는 매매법이고 네. 지금 저는 아직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직장인이고 나의 본업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처럼 많이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안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지점까지 가져가냐가 중요한데 네. 저는 그게 올해 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오래말. 이제 물론 이제 그 상승장 동안에 여러 가지 테마가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오를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결정을 내가 해야겠죠. 얼마까지만 먹어야겠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 매매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까지는 단타로 수익을 많이 거두셨는데 그럼 올해는 매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올해는 제가 과거에 이제 2번의 어떤 불장을 겪으면서 네. 네, 느꼈던 게 아까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길게 먹는 매매를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알트코인은 무섭거든요. 네. 무서워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방법은 일부 지속을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나마 우량한 가상화폐들.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반감기 사이클을 2번 겪었다 보니까 이 반감기가 주는 이 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겪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분명 엄청나게 많은 변환점이 되거든요. 네. 유동성이 폭발하죠. 그쵸. 실제로 어떤 채굴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올해 말까지 가져갔을 때 손실을 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쭉 가져가기만 해도.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과거를 돌려보니까 지난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긴 게 2020년 12월이었는데요.
정고점을 넘기고 나서 비트코인은 약 230% 정도, 그러니까 그 정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 네. 230% 정도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약 650% 정도 와, 상승을. 정고점 돌파하고 네, 6배요? 그 시점부터.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거의 반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한 3배 네. 이 정도.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어깨까지만 먹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지, 더 오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물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 사람이 먹을 것도 좀 남겨준다. 맞아요. 까치밥처럼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 맞춰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 전체 시드의 최대 50% 정도, 그러니까 음. 매매하는 시드의 50% 정도는 네, 코인시드에서 맞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반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공격적이죠. 네, 50% 정도는 이렇게 계속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조정 올 때마다 분할해 가지고 네, 뭐 추세를 봐야겠지만 그 뒤로도 계속 매수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까 말했던 제가 좋아하는 네. 눌림목 단타 매매 이런 음. 것들을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난 불장에서 이미 12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준 툴이잖아요. 네. 저는 나에게 돈을 벌어준 툴은 돈을 못 벌 때까지 끝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런 보여드렸던 매매를 통해서 이게 일주일 수익이라고요? 8, 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1,000달러요? 우와. 아까 그 매매를 통해서 네. 실제로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얻은 수익으로 또 뭐 이더리움 분할 매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야. 그래서 뭐 이게 수익금이니까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안전하게 만약에 큰 하락이 오더라도 네. 예, 크게 분할 매수할 수 있으니까. 예, 네. 불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쪽으로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나의 강점과 좀 그동안 불안했던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네, 대체제를 좀 마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냐? 네, 진입 근거? 맞아요. 네, 먼저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오늘 촬영일인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제가 차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차트는 이 심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가격에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막대기가 다 이제 그 가격 이 하나당 15분 봉인데요. 이게 이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 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네. 그만큼 오랫동안 이 가격에 머물렀으니까. 네, 저는 이 가격에 머무른 이런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매물대죠? 맞아요. 이게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신 용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매물대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코인은 이 매물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한번 생기고 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 매물대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매매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정을 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거래를 했는데 급락을 하면은 심정이 어떨까요? 빨리 복구하고 싶다. 네. 하루님처럼 마이너스 1억이야. 빨리 빵원 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 매물대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우리가 네. 이제 시체라고 말을 하죠. 네. 네.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하면은 여기를 빠르게 올라가기가, 물론 이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회복을 한 모습이지만 네. 이게 빠르게 보통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저항에 맞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물렸으니까 본전에 매도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본전만을 오기를. 여기만 와라 제발 네. 빵원만 되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여기까지 한 번에 안 가고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내려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네. 이게 내려가게 되면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왜 얘기하냐면 이게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매물대 자체가 아래에 있으면은 지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선을 일단 넘어간 다음에는.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하락을 했으면 이 전에 매물대가 어딘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가로줄을 놓고 제일 많이 횡보한 가격대, 네. 그러니까 그 특정 가격에서 오래 머물렀던 자리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 소름 끼쳐. 저랑 똑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놀라운데. 처음 알았네요. 네, 저랑 똑같아요. 제 차트 보면 다 이거 꺼 있잖아요. 진짜 어쩐지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 근데 네. 이게 물론 여기까지 오면은 좋겠지만 네. 여기 부근에서 여기 보면 살짝 안 닿고 반등을 할 수 네. 있잖아요. 이게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선까지 딱 왔다 가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거를 초보자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제 방법인데요. 뭐 이게 만약에 이 선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위아래로 2, 3% 정도? 이렇게 매물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하는데 여기 매물대 네. 그리고 요 아래 매물대 네. 이렇게 해서 요 중간까지 해가지고 위아래 폭을 조금 해서 네. 여기서 분할을 계속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거를 매물대 밴드라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권역에서 반등이 나온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확인 매매를 하는 편인데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때 저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반등이 나오든 그래 상관이 없죠. 저쯤에서 반등 나오면 그때 저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긴봉으로 보니까 맞아요. 저는. 되게 정확하거든요. 네. 이게 초보자분들은 이 매물대라는 게 이것도 매물대고 이것도 매물대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네. 나름 조금 팁을 드리면은 네. 여기 지표에 보면은 GOD, MODE라고 치면은 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게 쓰고 있는 사용자 수거든요. 네. 간모드 4.02 서플라이 디맨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켜주면요, 이렇게 매물대가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우고, 자동으로 저렇게 그려주는구나.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막대기를 그려주는데 색상이 좀 뭔가를 표현하나 본데요? 네, 이게 길수록 이 매물대의 길이,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다. 그쵸. 길수록 좀 탄탄한 거겠죠? 이게 거래량은 반영이 안 되고 길이만 판단되는 거죠? 맞아요. 거래량은 반영이 안 됩니다. 거래량까지 되면 더 좋은데. 맞아요. 네. 거래량까지 반영하는 지표도 VPVR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거는 또 유료 지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잘 맞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RSI 정도만 쓰고. 근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올 수동입니다. 금손이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몇 분 봉으로 보세요라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고 단타 위주니까 3분 봉을 가장 많이 봅니다. 3분 봉이요. 되게 독특하시네요. 그렇죠. 잘 안 보는 봉인데 3분 봉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과거에도 한번 좀 1분 봉과 5분 봉의 타협점인가? 이게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일 잘 맞아서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 3분 봉의 이 지표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아까 그 캡처한 매매했을 때 네. 당시의 영상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였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여기 7만 달러를 찍고 네. 여기까지 하락을 되게 급하게 급락을 했는데요. 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물대를 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고 뒤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다. 이걸 네. 보고 있을 때 이 하락이 오면은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 매수를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하나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매물대가 있지만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매물대를 그쵸. 찾는 게 중요하죠, 사실. 길다란 매물대. 네. 그렇지만 너무 가장 길다란 건 여기인데요 라고 하면은 또 너무 밑단에 있는 거는 거기까지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쵸.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폭은 줄 것 같다고 하면서도 가장 조금 그리고 또 최근 거이면 또 더 좋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1년 전 매물대. 최근 물린 게 또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매물대의 원리도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 매물대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여러분이 네. 3억 원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이게 4억 원, 5억 원을 갔어요. 네. 근데 뭐 어떤 냉각기가 와서 부동산이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럼 이게 5억 원일 때 5억 원에서 3억 원까지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간 것은 빠르게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 시기에 거래에 참여자가 별로 없을수록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매물대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 매도세가,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건 누가 파니까 매도세가 나오거나 매수세가 없으니까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매도세가 언제 줄어드냐면요, 3억 원에 매수를 많이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3억 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2억 5천에 파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정말 정말 초급매 아니면 쉽지 않죠. 맞아요. 이게 요즘은 어플로 보면은 얼마에 매수했는지 실거래가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과거에 급등할 때 말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아파트들이 가격이 멈춰 있냐면 2020년 이전에 산 사람들의 가격대에 머물러 있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보고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기에 많은 거래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에 그 시기에 들어왔고 3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2억 5천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3억 원에 산 사람들은 매도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엔 안 팔아. 그냥 내가 안 팔고 말지. 네, 네. 살 거야. 그러면서 매도세가 줄어들어요. 매도세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가격을 들어올리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 좀 기술적인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래했던 자리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100%는 아니에요. 네. 100%는 아니지만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보는 매물대 지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정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황이요. 네. 이게 이 봉 하나가 3분인데요. 이 봉 네.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3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서서히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오를 때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금씩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엄청 급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게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7만 달러에서 6만 6천 달러니까 4천 달러가 빠진 거예요. 간밤에 빠진 거네요. 네. 진짜 급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락 구간은 급등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계단 흐르듯이 하락할 때 매물대에 닿았다고 사지는 않고요. 이렇게 급락하고 아까 이제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그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매물대 자리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비중을 높여가지고 네.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캡처했던 내역들이 다 이런 자리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또 그 뒤로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또 올랐어요. 올랐지만 여기 잠깐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를 다시 당겨서 보면 여기 매물대가 있죠. 네. 여기 매물대 자리를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입니다. 네. 급하게 떨어졌고, 이거는 요것보다는 폭이 좀 작아요. 폭이 좀 작지만 급하게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올라왔습니다. 네.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 매물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죠. 예. 네. 물론 저는 여기서 샀다고 계속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봉을 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3분봉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일봉, 4시간봉을 매수했으면 당연히 매도도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네. 매수할 때 기준과 매도할 때 기준은 같은 사이클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매물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매물대 말고 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명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네. 사실 너무 많아요. 지표는 정말 많지만 네. 제가 가장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뢰도가 이거는 정말 괜찮다. 네. 그리고 이거 알면은 좀 위험한 자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네.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아, 네. MA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무빙 에버리지 약자.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주식이라든가 어떤 그 어플을 키면은 가장 기본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는 나름의 어떤 제가 만든 기준이 있어요. 이거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도 하나 팁인데요. 네. 이 트레이딩 뷰 우리 선생님 이제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네. 근데 이 트레이딩 뷰가 이게 유료를 쓰면은 지표를 더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네. 저도 유료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표를 3개까지만 쓸 수 있는데요. 이 트레이딩 뷰는 MA 하나당 지표 하나를 치는데 이 MA5라고 검색하시면 요 MA 5, 10, 20, 60 있는데 이거 하나로 한 지표로 쳐지만 이동평균선을 최대 6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이거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제가 설정한 이동평균선은 이 초록색은 121, 네. 그러니까 120을 이거 일봉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1분봉입니다. 그러니까 120분봉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파란색은 60일. 네. 그럼 그리고 60분이 되겠죠? 네, 60분. 그리고 빨간색은 20분. 네. 그리고 까만색은 5분입니다. 네, 5분, 10분, 20분, 60분. 네, 맞나요? 설정은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습에서 인풋 누르면요. 여기서 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5, 20, 60, 120만 했고요. 네. 10이랑 240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체크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전 기본 작업이고 대부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결국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 값들의 이 초록색은 이 최근 120개 캔들의 평균 값을 선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 보면은 이런 캔들 이거 하나하나를 120개를 계속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파란색은 60개, 빨간색은 20개, 검은색은 5개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값들이, 이 선이 저는 이 최근에 120분 동안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값들이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균 값이니까 이 선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 캔들이 이렇게 위에 있다. 이 부분이요. 위에 있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최근에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캔들이 누워 있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선들 위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차트 용어로는 정배열된다, 역배열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일 긴 사이클에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고 120일이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60일, 20일, 5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밑에서 위로 깔리게 되면은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 최근에 120분 동안부터 5분 동안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수익 중이네? 그러니까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요. 네. 그 말은 위로 갈수록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다 수익 중이라고 하면은 매도세가 많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캔들이 만약에 이동평균선 밑에 역배열로 깔려 있다면 내가 최근에 참여했던 5분부터 120분 동안에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르기가 힘듭니다. 팔고 싶죠. 네. 이거를 좀 길게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한번 역배열이 되니까 매도세가 쏟아지고, 이게 물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사실 올라갈 때는 정배열이 되면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위험하냐? 정배열이었던 게 수렴을 하고 역배열이 될 때가 위험합니다. 여기 위험하겠죠? 네.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분봉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분봉 차트는 신뢰도가 많이 낮아요. 네. 단타할 때 그래서 더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일봉이나 4시간 봉에서는 이게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되면은 매도세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네요. 역배열이 되면은 하락이 거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위에 있으면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 내려가죠. 이게 언제 멈추냐? 이 배열이 멈춰야 돼요. 정배열이 돼야 됩니다. 이 배열이 정배열이 되니까 다시 좀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을 하다가 또 다시 위험해졌죠. 역배열이 됐습니다. 역배열이 됐다는 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분봉을 보고 단타를 매매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리면 이게 다시 하락이 거세집니다. 이게 또 언제 멈출까요? 이게 정배열이 되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배열이 지금 정배열이 됐네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락하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긴 겁니다. 네. 이 급락하기 시작하기 전 지점까지는 저항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만큼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정배열이 됐는데 지금 마침 이제 라이브 하는 시간인데 이게 나중에 한번 결과가 궁금하네요. 정배열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여기서도 잠깐 매물대를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네. 이건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급락하기 전에도 큰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기에 매매를 했던 사람은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면은 덜컥 물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락 자리 지점은 보통 한 번에 잘 안 옵니다. 여기서도 매매를 했더라도 반등이 여기서 멈추죠. 왜냐하면 여기서 급락을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는 또 어디서 했는지 보면은 여기서도 하락을 했죠. 네. 그럼 여기서도 반등을 할 때 한 번에 회복을 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역배열 구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반등을 노릴 거라면은 바로 이런 정배열이 되고 나서 이런 매물대 자리, 그러니까 급락 전 자리에서 분할해서 매도하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넘기게 되면은 다시 급락하기 전 여기만큼의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여기를 넘겨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급락했거든요. 여기를 넘기게 되면은 급등할 수 있는 급락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조금 매니악한 영역인데요.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할 때 나오는 얘기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인데 이게 사실 정배열과 역배열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골든크로스는 딱 얘기만 들어도 좋아 보여요. 좀 좋죠. 네, 골드가 들어가니까. 네. 골든크로스가 이제 뭐 어떤 선이 어떤 선을 뚫냐에 따라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뭐 2060 GC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이동평균선 22이동 평균선이 60이동 평균선을 뚫을 때가 2060 GC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GC가 골든 크로스의 약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더 낮은 단계의 GC는 520이겠죠. 네네. 5 이동 평균선이 20이동 평균선을 뚫는 거. 이 GC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동 평균선은 최근에 참여했던 거래자들의 평균 단가라고 했잖아요. 네. 최근 5일 동안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 하락했던 물려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보다 올라갔다는 뜻은 5일 동안 매수세가 20일 동안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가격을 이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일본급, 최소 일본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할 게 아니라면 일본급에서의 GC는 어떤 추세 전환의 큰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060 GC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배열이 되면은 이 GC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이렇게 뚫는 것들이 이 GC거든요. 이게 뚫죠. 초록색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인데 까만색 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이 120일 선을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5120 GC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 빨간색도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예, 여기서 초록색을 뚫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GC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짧은 게 치고 올라가면은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DC는 반대 상황입니다. 이런 게 DC겠죠. 네. 내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한테 뚫렸을 때, 네. 예, 역배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DC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다 보면은 좀 어렵진 않으니까 좀 자주 차트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또 차트에 대해서 조금 나는 흥미가 있다, 뭐 궁금하다고 하시면 제가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시면은 이런 또 차트 편만을 따로 모아서 기회가 될 때 한번 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 하루님의 차트 강의 궁금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한 50개쯤 되면은 제가 다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이런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 메인 지표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마인드셋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마인드셋이 사실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저는 오래 보유하지 못해요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는 이런 과거의 어떤 큰 손실에서 오는 불안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이거는 제가 물리더라도 과거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니까 최소 이 가격은 다시 오겠구나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게 저한테 어떤 기준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물리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투자, 그리고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님은 예전하고 좀 다른 이유가 단타로 얻은 수익금을 지금은 뭐 현물 장기 투자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뭐 잃어도 된다라는 일단 마음가짐이 이기고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 심리가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이건 어차피 내가 보너스니까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심리가 아까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 네. 기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거 내가 수익금을 기반으로 이걸 담보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충분히 손실을 감내할 만하다라고 이런 심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길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일단 마인드에서 이기고 시작하는 게 투자의 이기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선물과 현물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네.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잖아요. 네. 근데 레버리지를 쓰면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2억, 3억 가는데 그러면은 뭐 다 레버리지 갖다서 쓰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선물 투자는 해보시면은 내가 무리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청산의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쫄리죠. 네. 오늘 같은 날 엄청 쫄리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절대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요. 반대로 수익 중이어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루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현금 비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수익률을 더 높게까지 장기 보유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현금 하나도 없이 코인 올 몰빵을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네. 100%까지 갖고 가는 것도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네. 하루님은 제가 비트코인 매수 단가를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와, 진짜 이런 자금 관리를 저는 이렇게 대화를 선생님과 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통해서 이런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이미 다 터득을 다 하셨더라고요. 뭐 부동산 투자나 토지 투자나 워낙 오랜 투자 경력이 있으셔서 이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투자하려면 사실 비트코인을 하락장부터 모아 나가면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1억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비트코인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매수 추천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초보자분들 1억 넘어서 들어오면 멘탈이 흔들릴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추천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이게 투자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도 물론 엄청 어렵지만 네. 그거를 저는 이런 걸 내가 꼭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는 습관을 조금 가졌으면은 이게 본인한테도 더 중요한 게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선생님의 말이나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은 그때 매수할 때는 어떤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하는데요. 이게 큰 하락을 겪거나 뭔가 여러 가지 악재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그때랑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 근데 내가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풍파에도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가 신념을 만들고 신념이 있어야 장기 보유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이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바로 현금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사실 뭐 분리하지 않고 이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사실.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현금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내가 100% 가지고 있지 못하면 조금 뒤처지거나 남겨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걸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사야 되거나 심지어 영끌까지 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또 그것까지 다 투자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때 어떤 수익 볼 때 단기적인 기쁨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 시나리오가 잘못되거나 물리게 되면은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그때 바로 현금이 바로 나를 잡아주거든요. 현금은 저는 방패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은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맞아요. 포지션이죠, 현금도.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를 섣부르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악의 매물대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까지 오면 그때 물을 타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매매할 때도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쪽에서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야 최악은 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현금 관리가 있어야 내가 대응이란 걸 할 수 있죠, 사실. 네, 한번 맞고 이걸 매수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조금 올라가면은 그것만큼은 또 다시 덜어내고 이게 다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멘탈과 현금 관리와 어떤 이런 자산,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네. 포트폴리오의 한 축은 저는 현금은 꼭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짧게 기술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 들어가고 여기에서 200 들어가면은 평균 단가가 아래쪽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본저는 한 여기쯤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또 일부를 차익 실현하면서 약간 익절하면서 현금 비중을 또 가져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또 재차 하락했을 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잘 보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물타기를 하면요, 제 본전에 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물린 상황이라면 네. 본전에 오면은 기계적으로 절반을 매도해서 덜어냅니다. 네, 이걸 반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네. 반절 매도하고 이제 오르면은 이 반을 가지고 수익을 분할해서 그쵸. 내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한번 또 하락했을 또 때 하락하면은 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쵸. 또 재차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이게 만약에 물타기를 하면 비중이 커지잖아요. 이 무거운 상태로 가면은 또 재차 하락했을 때 기도 메타밖에 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상태로 가면은 길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부담돼서. 내가 이게 내가 마음이 무겁다는 거는 애초에 나한테 맞는 포지션 크기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왜냐면 이 작은 변동에도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평균 단가 드리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네. 조금씩 내리는 작업을 하고 네. 올라가면은 이 남은 거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를
네. 이렇게 낮춰주는 작업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내리되 비중은 비슷하게 갖고 맞아요.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항상 현금은 저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네. 그래서 쓰면은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맞아요. 다시. 배 터지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배가 터집니다. 또 초보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매번 이런 인터뷰 채널을 저도 되게 즐겨 보는데 네. 제가 보는 채널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네. 저도 많이 이런 인터뷰 채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마음이 되게 힘들 때라든가 매매하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데 네. 어떤 그런 어떤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위안이 좀 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나올 때 어떤 그런 좀 사명감,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도움되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도움됐던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좀 힘들 때 극복했던 방법이에요. 아까 2019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저한테 위안이 됐던 문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서는 평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서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두 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 있기를.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예, 이게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네. 가격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손절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손절이든 익절은 할 수 있으니까. 예, 저도 매매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지만 저도 100%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를 너무 바라고 기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돌이켜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나한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던 방법이 뭔지, 그리고 내가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이 불안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그거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네. 좀 약간 욕심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리해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현금은 아예 안 갖고 있는지는 아는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내가 틀렸을 때를 항상 대비하시고 이렇게 이런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내가 불안하고 이런 게 욕심을 부리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안 가져가고 몰빵하고, 그리고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거나 너무 꼭지까지 먹으려고 하거나, 그 가장 세 가지 오류인 것 같거든요. 네. 초보자들이 하는 세 가지 맞아요. 오류. 이게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짜에서 고니가 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는 것도 반만 들어가고 내가 100 먹을 거 50만 먹고 익절하고 이걸 계속 습관화하면은 뭐 저희가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한 이익을 계속 쌓아가면 그래도 시간에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맘 편한 투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세요. 저랑 좀 호흡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오면은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 있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이게 근데 저도 그래서 조금 이번에 좀 스타일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한 투자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걸 맞아요. 공감을 네. 했습니다. 저도 그거를 한 3년 전쯤부터는 깨닫고 좀 덜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이게 진짜 이런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가 정말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구는 네. 제가 되게 이렇게 막 800만 원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절박하고 이러니까 자꾸 위안이 될 문구를 저도 찾았던 것 같은데, 누가 인터넷에서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장 어두울 때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네. 네. 이게 물론 이제 제 상황이 당시에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제가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아마 그런 분들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낭만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로애락이 정말 짧은 사이클로 이 폭이 정말 많이 큰데, 만약에 되게 이렇게 조금 힘든 분들이 있다면은 절대 이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이런 걸 놓지 마시고 계속 나를 믿고 나한테 수익이 안겨줬던 건 뭐였지?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갈고 닦아서 올해는 리스크를 안더라도 한번 승부를 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까지는 좀 무섭고 그러니까 적당량으로 좀 투자에 접해 보시면 어떨까. 네. 승부는 저는 좀 무서워요. 인생을 거는 것 같아가지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좀 덜 벌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님처럼 배 터지게 못 벌더라도 저처럼 맘 편하게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에서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좋아하니까 그런 차트에 관한 기술적인 근거의 글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글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글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잠자는 그 사람의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의 글이 되게 저의 매매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이 개인적인 희망은,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오늘 방송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구절구절들이 와닿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이런 내 안의 거인을 깨울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님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다 풀어내셨지만 정말 저는 차트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니까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이 저는 다 와닿거든요. 사실 이런 우리가 오늘 촬영을 한 이런 내용들이 웬만한 유료 강의에서도 다루기 힘든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초대해서 그때는 완전 차트의 이해, 차트 분석, 그 편으로 제가 집중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때는 줌에서 만나서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기회가 되면은 저도 차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너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하루님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